몇십 년 한번 만날까 말까, 올까 말까 하는 아주 특별한 시장을 최고금리 9% 넘어섰다. 대출금리 10% 돌파했다. 슈퍼파월. 네. 자꾸 그러면 파월이죠. 빠르게 회복했어요. 경기 침체가 오면서 빠르게 회복. 제가 조금 힘을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2023년이 경기 침체로 힘든 해가 될 거다, 이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특히나 이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가 오면 또 어떻게 될까, 마음이 좀 불편하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과연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갈까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경기 침체가 오면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2022년은 정말 힘든 해였어요. 우리가 몇십 년 한번 만날까 말까, 올까 말까 하는 아주 특별한 시장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뭐 IMF나 또 세계 경제 금융위기 그런 시절들을 돌아보면서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어떻게 넘어갔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다시 그러한 하나의 이적을 남기게 되는 그런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은 걸 공부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처럼 아주 짧은 시간 단기에 금리 인상을 높게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금리는 2008년 2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기준금리가 생겼고요. 그 전까지는 콜금리를 적용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08년까지 제가 이제 이 콜금리 그래프를 가져온 건데요. 보면 2004년부터 2008년, 여기는 지금 안 찍혀 있지만 2008년 8월까지인가가 5.25%였었어요. 금리가요. 그래서 지금 3.25에서 5.25, 한 200bp, 그죠? 한 2%포인트 정도를 한 4년 동안 올렸는데, 이 당시에도 금리가 높아지는 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좀 서치해 봤는데요. 2006년도 보면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 인상, 이렇게 해서 금리가 또 올라가서 연 5.24에서 뭐 6.36의 금리를 적용받게 됐다, 뭐 이런 기사가 있고요. 주택대출 고정금리로 몰린다. 우리 지금 요즘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2006년 8월 기사인데 평균 금리가 뭐 연 5.98 뭐 이렇게 되었다는 내용 나오고요. 이제 2007년도 넘어가서 보면은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출 금리가 뭐 5.86, 6 거의 6에 가까운 거에서 7% 중반 정도까지 금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 이해는 세계 금융 위기가 터졌던 해죠.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던 해인데, 그때 보면 금리가 뭐 굉장히 이제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6점부터 시작하죠. 6.52, 6.3 뭐 이렇게부터 해서 7.7 막 이렇게 넘어가고요. 뒤에 가면은 뭐 이제 전방위로 확산된다. 은행 대출 금리가 최고금리 9% 넘어섰다. 대출 금리 10% 돌파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고 나서 이때 이제 바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네, 금리를 급격하게 아주 빠르게 인하를 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인하를 하죠. 한 10월에 2번이나 금리가 내려갔죠. 그리고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인하를 하는데, 이 당시에 그래서 파격적인 금리 인하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과연 이렇게 낮춰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금리가 빠지고,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 전체적인 경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 인하하면서 좀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미국에서 테이퍼링 시작을 하면서 조금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뭐가 터지나요? 네, 코로나가 터지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금리를 다시 쭉 인하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위기였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좀 초저금리 상태로 인하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빠졌던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폭등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터졌어요. 뭐가? 미국발 금리 인상이 되면서 뭐 미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다. 이렇게 미 연준에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금리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의 금리도 가파른 상승을 하게 됩니다. 따라가야 되니까요. 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굉장히 급등하는 단기의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었다는 데는 어느 정도 그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 지금 연준이 참고하는 미국 그 물가지수, CPI 지수나 CPI 지수가 상승세가 둔화된 걸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국의 전 세계적인 뭐 기관이나 전문가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정점이다. 그리고 이제 한 뭐 금리는 이제 최종 금리는 뭐 한 앞으로 두 차례 세 차례 지나면 최종 금리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슈퍼파월 네. 자꾸 그러면 파월이죠. 네. 제가 재밌게 좀 넣어봤고요. 이분의 입이 또 시장을 많이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요. 다 이제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내년에 최종금리가 확인되는 그 시점에서 대출금리, 기준금리 말고 대출금리는 지금보다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이미 지금 가계대출금리는 뭐 지금 10년 8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8개월 만에 하락을 했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7% 넘었던 주담대 고정금리가 하락하면서 변동금리 상승세도 좀 둔화될 것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중에서도 지금 부동산에 굉장히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아마도 조금 먼저 빠르게 왜냐하면 선반영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종 금리가 확인된 시점에서는 금리가 다시 좀 더 빠르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시장을 흔드는 가장 큰 악재는 금리, 그것도 이 주택에 관련된 대출금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이제 우려가 나오는 것이 경기 침체가 내년에 경기 침체로 갈 것이다. 이건 확실하다. 막 이렇게 전망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지금 건설 경기라든가 이런 쪽은 좀 사실 좋지 않을 수 있고요. 영향을 분명 받겠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 시장과 경기 침체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화면이 전체 그래프가 너무 커서 제가 전체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국내 총생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195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래프고요. 통계청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은 3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처음 나오는 것이 79년 석유파동 2차 석유파동이었죠. 이때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제 위기를 한번 겪었던 시기였고 그리고 길게 지금 아래로 쭉 내려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국가부도 사태 때죠. 97년도 IMF 사태 때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고 실직자들도 많으셨고 또 극단적인 선택하셨던 가장들도 있었고 참 힘든 시기를 겪었었던 시기였죠. 근데 잘 극복해 나갔고요. 2008년도 보시면은 미국발 금융위기, 서프라임 사태는 오히려 우리는 경기 침체 정도였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되게 잘 버텨주는 금융 건전성이 좋았던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 수준이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죠. 그 경제 위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경제 위기와 1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 시장은 어땠나를 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그래프는 위에는 이제 매매 가격 지수가 시작된 KB에 시작됐던 86년도를 기점으로 제가 맞춰 놓은 것이고요. 지금 아래 보시면은 이 파란색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전국 그래프고,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은 서울 그래프고요. 그리고 노란색은 매매 가격 지수가 아니라 전세 가격 지수입니다. 서울의 전세 가격 지수예요. 혹시 전세를 한번 체크할 것이 있을까 싶어서 올려봤고요. 밑에는 지금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면에 놓고 한번 보자고요, 흐름을. 지금 보시면은 국가부도 위기 사태 때, 그때 당시에 우리 부동산 시장도 같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그래서 전세 가격까지 모두 함께 폭락했죠. 빠졌다가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회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막 금무기 운동하고 하면서 세계가 놀랐죠. 저렇게 빠르게 IMF를 극복하는 나라가 있다니 이러면서 많은 찬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빠르게 회복하고 아파트 시세는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쭉 올라서 뭐 노무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 나오고 해도 계속 가격은 올랐죠. 그래서 2004년도에 금리 인플레 때문에 금리도 막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죠. 그래서 서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또다시 전세 매매 모두 하락합니다. 전국이나 지금 서울이나 다 같이 하락을 하죠. 그런데 이때는요, 빠르게 회복했어요. 경기 침체가 오면서 빠르게 회복. 그리고 회복했다가 서울은 다시 천천히 하락 장세로 돌아서고요. 오히려 지방 부동산은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 하락은 이 경기 침체가 만들어낸 하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방은 영향이 없었잖아요. 결국은 이것은 서울의 자체적 부동산 내부 에너지, 힘이 부족했다. 공급이 너무 많았던 시점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서 결국 조정을 좀 하락 장세를 좀 지나서 이제 완만한 상승세를 지나서 급격한 상승을 만나는 때가 바로 코로나죠. 오히려 경제 위기가 왔던 이 시점에서 초저금리 시대를 만나면서 일시적으로 잠깐 부동산 시세가 좀 잠깐 멈칫했다가 아주 빠르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경기 침체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생각보다 굉장하게 견고하게 잘 버텨줬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이렇게 좀 굉장히 급락하는 시장은 금리, 아주 생소한 단기 급등하는 금리에 의한 부분이 가장 크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것도 지금 미국의 금리가 아니라 우리의 대출금리가 인하가 되는 시점에서는 이 악재는 해소된다. 해법은 결국은 금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를 봐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시장이다 보니까 많이 두려워요. 처음 만나보는 시장이었잖아요. 이렇게 가파른 금리 인상 그리고 굉장히 높은 엄청나게 치솟는 금리 우리가 처음 만나봤던 시장이다 보니까 두렵고 미래에 대한 좀 공포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공포에 떨어져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성을 잃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포의 마음은 마음에 담아두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확인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어떤 지표들 그리고 연준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하는지 파월의 입을 좀 잘 봐야겠고요. 그리고 국내의 금리 상황 그리고 대출에 대한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좀 따라가 보시면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정부의 규제 어떤 식으로 풀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대처하시는 것이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차분하게 대응하자. 우리가 걱정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걱정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 지금은요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잘 버티고 살아남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오히려 많진 않지만 이 시점을 노려서 기회를 만들어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커뮤니티나 이런 각종 그런 이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만나보는 분들을 보면 기회를 또 찾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버티고 살아남는 것. 그래서 2023년을 잘 지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터널의 끝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두운 걸 지나가면 이제 터널은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2022년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2023년에는 좀 더 힘든 시간을 지나갈 수는 있지만 또 희망도 같이 한번 가져보는 그러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좋은 일로 잘 한 해가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